로안이 결혼한다는 건 갑작스런 발표였다. 동네에서 우리 의붓손자가 다쳤다는 얘기가 있는데 진짜 충격적인 것은 아들 부부가 앞으로는 가족처럼 살고 싶다고 해서 가정부 우리는 더 이상 당신이 떠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내가 이것 때문에 바닥이 났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함께 살 가치가 있었습니다. SED 바로 그때 내 뒤에 누군가가 나타났습니다. 내 이름은 샬롯입니다. 57세 주부입니다. 남편 앤서니와 결혼했습니다. 37세 몇 년 전 20살 때 그땐 미용학교 졸업하고 막 일했는데 살다 다른 계획이 있어서 임신해서 결혼했어요. 더 오래 일하고 싶었는데 빨리 결혼할 줄은 몰랐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가끔 궁금했어요. 나는 의심이 들었지만 앤서니는 그를 믿고 당신과 우리 아이가 행복하게 지낼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나는 그와 함께 평생을 보내기로 약속했고 앤서니는 항상 나를 잘 보살펴 주었고 임신 중에 세심하게 보살펴 주었고 약속을 지켰습니다. 집안일을 주도하고 나서 첫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존 앤서니도 그와 함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존 가자 놀러 가요. 주말에 공원에 자주 갈 수 있었죠. 함께 태그해서 노는 모습을 지켜보며 앤서니가 주중에 열심히 일했다는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서 존이 어렸을 때 나는 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의 장래 등록금을 위해 돈을 기부했고 우리는 저축한 돈으로 재정적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존은 빠르게 성장했고 고등학교를 거쳐 겉으로 보기에 우리는 완벽한 가족이었고 나는 매우 행복했지만 모든 가족은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은 일반적으로 좋은 아이였지만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받기 쉬웠고 중학교 때 동급생이나 여자친구의 행동을 따라했습니다. 그에게는 장난꾸러기 친구들이 있었고 때로는 앤서니를 못되게 굴기도 했고 내가 그를 욕하기도 했지만 그는 결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9학년이 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새로운 서클은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는 공립고등학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최고의 학교는 아니었지만 확실히 소란스러운 사립학교보다 낫습니다. 좋든 나쁘든 그는 감수성이 예민해서 열심히 일하는 동료들과 함께 있기를 바랐습니다. 처음에는 학교를 잘 다녔지만 11학년이 되었을 때 존이 반대하는 상황에서도 성적이 급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존에게 과외나 추가 수업을 제안한 것 같았습니다. 그가 BLI 선언할 필요는 없지만 어느 날 그의 성적이 계속 급락했습니다. 여자와 손을 잡고 찰칵 소리가 났을 때 그에게 여자친구가 있고 그녀에게 몰두했기 때문에 그레스가 떨어졌습니다. 나는 10대 소년과의 사랑과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알게 되면 행운을 빕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 그는 아마도 더 굴욕을 느낄 것이고 심지어 나에게 그 일을 빼앗아 그의 은혜를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앤서니에게 털어놓기로 결정했습니다. 앤서니는 저녁 식사 후에 그와 이야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앤서니는 존의 방으로 가서 걱정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약 30분 후에 앤서니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앤서니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와 좋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새 여자친구와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통화 중에도 긴 전화와 문자를 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공부가 우선이어야 한다고 상기시켰고 그는 다시 집중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앤서니가 나에게 업데이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앤서니의 스티드 양육에 대해 감사하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존과 마주했다면 아마도 그때부터 논쟁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 대학 지원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성적은 스텔러에 있었지만 자신이 접근할 수 있는 대학이 있었습니다. 그는 합격 가능성이 더 높은 대학에 지원하여 마침내 성공적으로 합격했습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존이 좀 더 독립적인 앤서니가 되면서 우리는 그를 대학에 입학시킬 수 있었고 나는 결혼 초기처럼 커피 데이트와 짧은 여행을 갈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우리가 결혼한 직후에 다시 데이트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혼하고 곧 임신할 것 같아 서둘러 여행을 떠났다. 그래서 남편과 단둘이서 여유롭게 여행을 떠나고 싶었다.
둘이서 좋은 시간을 보내며 대화가 얼마나 다른지 눈치채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은 연애할 땐 앤서니 일이나 학교 생활 얘기가 전부였는데 이제는 대부분 우리 아들 부부가 육아를 겪은 부부는 몇 살이 되든 자식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임신한 뒤에 빨리 결혼해서 우리는 아직 꽤 어렸어요. 저는 30대쯤이었고 앤서니는 4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곳을 여행할 수 있었고 시간은 흘러갔고 존은 우리의 육아 시절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대학을 졸업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존은 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나는 결혼하기로 결정했는데 앤서니는 이제 막 일을 시작했고 이미 결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귀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존은 회사에 온 지 6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너무 이르네요. 우리는 부모로서 걱정을 했지만 우리가 결혼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보다 일찍이었는데 앤서니가 25살이고 3년 동안 일을 해서 우리는 여전히 존이 서두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녀가 임신을 했는지 그래서 우리가 결혼한 이후로 임신 때문에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 난 진심으로 그녀와 결혼하고 싶어. 존은 자신있게 앤서니라고 말했고 존이 진정으로 사랑에 빠진 것 같아 안도감을 느꼈고 그게 그가 열정적이고 직장에 다니고 있어서 다행이니까 며칠 후 존이 약혼자를 만나서 좋은 시작이 될 거야 하지만 앤서니와 저는 또 놀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존의 약혼자 옆에 있는 헤일리입니다. 대략 3학년에서 6학년 사이의 어린이입니다. 관심이 완전히 그 소년에게로 쏠려 있습니다. 이 청년은 존의 자녀일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쪽은 로안입니다. 제 의붓자식은 그 남자아이가 헤일리의 이전 결혼에서 낳은 아이였습니다. 우리는 의붓자식이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놀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부모님께 그 아이에 대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반응도 헤일리도 의아해해서 영원히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조심스럽게 물어보기 시작하는데 둘이 어디서 만났냐? 직장에서 만났지. 헤일리는 내가 입사한 회사의 비서였어. 헤일리는 몇 살인지 알겠어. 헤일리 그리고 로아는 몇 살이냐? 나는 30살이고 로아는 10살이다. 알겠다. 그러면 그 사람도 나처럼 20살쯤에 아이를 낳았구나. 묻기 싫은데 왜 전 남편과 이혼했는가? 그 사람이 나를 속였나 보네. 엄마 아빠 너무 빨리 질문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정보로 인해 약간 당황한 점은 죄송하지만 존은 결혼하고 아이를 돌보는데 전념하는 것 같았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을 했고 존과 헤일리는 결혼하여 그 이후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로안과 함께 걱정도 했지만 존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 그러다가 6개월쯤 지나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앤서니가 갑자기 병에 걸리게 되면서 그때부터 지속적인 보살핌이 필요한 상황이 되어 앤서니를 돌보기 시작했다. 우리 집에는 저축이 많지만 집안일과 혼자 돌보기는 힘든데 평생을 바친 남자를 제대로 보살펴주고 싶다는 생각으로 아들 부부가 엄마를 찾아왔을 때 힘들지 않나? 아빠는 혼자 모시자고 이사하는 건 어때요? 알고 보니 다 같이 살자고 하더군요. 아들과 며느리가 같이 살자고 해서 혈연관계는 아니지만 빨리 동거하게 되어서 너무 신났어요. 나는 의붓손자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의붓손자 로안을 몇 번 만난 적이 없었지만 그는 항상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그다지 말이 많지 않았지만 왠지 우리가 클릭했기 때문에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사실 로원과 단둘이 있는 것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앤서니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학교에 대해 물어보는 것이 치료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대화는 항상 즐거웠습니다. 제가 로원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는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나머지 사람들은 엄마 별로 즐거웠지 않았어. 셔츠를 잘 빨라고 했어. 난 간병 의무가 있어. 헤일리에게 빨래를 하라고 해라. 내가 나한테 허드레시를 시키는 건 괴롭힘이 아니냐. 헤일리 육아하느라 바쁘잖아. 엄마를 위한 일. 내 아들과 며느리는 헤일리에게 절대 집안일을 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육아로 바쁘다고 주장했지만 내 관점에서 그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존은 로안을 아무데도 데리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쉬는 날에도 늘 웃고 다니고 외출 준비를 하다가 내 보살핌을 받고 혼자 떠나가는데 왜 내가 이 모든 양보를 해야 하냐. 결국 내 책임은 집안일에서 돌봄, 육아로 늘어났다. 이런 와중에 안타깝게도 앤서니의 건강이 악화되었고 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앤서니는 여전히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그와 대화하는 것은 나의 장기 파트너가 떠난 스트레스 해소제였습니다.
내 마음에 틈이 있는 것 같았지만 그것은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나를 현실로 끌어준 아들과 며느리 뒤의 상속재산은 얼마나 됩니까? 존은 장례식이 끝난 직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이 그렇지 않은 것처럼 말하는 것을 듣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으로 슬퍼졌는지 모르겠어. 아니 알아봐야 해. 난 내 공평한 몫이 존이었으면 좋겠어. 항상 이랬지. 아니 이건 헤일리의 영향이겠지. 우리가 이사 온 이후로 깨달았어. 헤일리는 예의가 없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것 같아서 다른 건 다 중요하지 않고 배려할 필요도 없듯이 존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서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변호사가 있었으니 존에게 이것을 설명한 후 유언장을 쥐고 있어야 했습니다. 나는 물이 빠져서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할머니이신가요? 알았어. 물어본 사람이 로안이었어. 그래 난 괜찮아. 고마워 할머니. 할아버지는 항상 나에게 항상 친절하셔서 이제 씩씩하게 자라서 할머니를 지킬 거야. 로안 할머니 움직여. 로안 머리를 쓰다듬어줘서 혈연 관계가 없어도 본이 깊어질 수 있어. 그게 바로 내 관계였어. 로언과 함께 로언이 그런 친절한 말을 할 수 있었다면 존이 나중에 변호사가 유언장을 가져왔을 때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요? 제 아들과 그의 아내는 엄마가 더 많은 것을 얻는 것이 불공평하지 않다고 불평했습니다. 재정적으로 더 필요한 사람은 우리입니다. 유언장에 적힌 건 신경 안 쓰니까 샬럿은 우리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더라도 우리를 무시할 거예요. 만약 그 사람이 중학교를 마치자마자 일을 시작하면 될 거예요. 상속 재산이 없으면 생활이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로언은 자퇴하고 일해야 할 것입니다. 그건 제 아들과 그의 아내가 로언, 백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용하려고 하여 더욱 대립적이고 주입적이게 되었습니다. 내 안의 두려움은 괜찮아. 우리는 그것을 반으로 나눌 수 있고 알았어. 왜 처음에 그들이 비웃음에 동의했다고 말하지 않았나요? 그 시점부터 내가 이것을 제안했을 때 그들은 계속해서 로안을 그만두게 만들겠다고 위협했고 나는 강요당했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의 요구에 응하기 위해 저항할 정신을 잃고 순순해지기까지 시간이 흘러 어느새 로안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도 쉬게 되었는데 정말 처음 만난 지 10년이 넘었지만 감동은 계속됐다. H 남겨주세요. 그들이 웃었던 것은 제가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기쁨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15년 동안 당신 둘을 참아온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나의 광복절이 왔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그들은 혼란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반응했는데 뒤에 누군가가 나타났어요. 할머니 집에 왔어요. 어서 오세요. 로안 왜 돌아오셨어요? 오늘 돌아오겠다고 안 하셨어요? 할머니한테 결혼한다고 다 놀라게 하려고 했는데 그럴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콩을 흘렸다. 로안이 이렇게 말하고 또 웃었다. 아 그래서 너도 할머니를 이 집에서 쫓아낼 생각을 하고 있었어. 뭐야 이 집은 이제 누구의 것도 아닌데 뭐야. 아들과 그 아내가 로안의 말에 충격을 받았어. 뭐 할머니가 이미 그 집을 봤다는 겁니까?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하려는 겁니까? 존이 얼굴을 붉히며 화를 냈어요. 이 집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물려받은 집이니까 팔 권리가 나한테 있어요.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살까? 그래 우리는 로안과 그의 아내와 함께 쌓인 가족으로 여기서 살 계획이었습니다. 존과 며느리도 똑같이 분노했지만 로안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내와 할머니 오늘 그녀를 데리러 왔어요. 잠깐만. 로안 이 늙은 여자를 어디 데리고 가세요? 그녀는 혈연관계도 아니고 나에게는 중요하지도 않아요. 나 할머니는 내 친엄마나 새아빠보다 더 가족이에요. 너희들이 항상 그녀를 어떻게 대했는지 참을 수 없어. 나는 당신을 당황하게 하기 위해 동거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 당신은 내 아내를 가정부처럼 대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존과 며느리는 흔들리는 모습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너 같은 사람의 아내, 야 너는 부모님을 버리고 너 같은 아이를 키운 기억도 없고 너네들 손에서 자란 기억도 없고 경찰이 개입하기 전에 집을 나가라. 말도 안 돼. 존과 며느리들, 법률은 절망에 빠졌고 얼굴이 창백해졌고 당연히 젊은 부부는 내 아들과 그의 아내가 항상 디자이너 제품을 사서 호화롭게 놀고 있었는데 둘 다 일하지 않았음에도 돈은 상속에서 나왔지만 그들은 나와 헤어졌지만 돈은 끝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 몫이 거의 다 달았을 때 로안이 그들과 함께 살기로 결정했을 때 운이 좋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들이 창백한 얼굴로 거기 서 있었기 때문에 운이 꽤 빨리 떨어졌습니다. 나는 로엔과 함께 가방을 싸고 그들이 쫓겨난 후 집을 떠났고 지금은 낡은 아파트에 산다고 한다. 아르바이트를 여러 번 하면서도 무분별하게 빚을 쌓아가며 뒹굴기 습관 때문에 빚더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반면 나는 당시 로안이 살던 넓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로안이 결혼해서 셋이 같이 산다. 로안 아내는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미용사 교육을 받은 후 바로 데리고 갔어요. 가끔 머리를 자르고 다듬기도 해요. 직장에서 다들 스타일에 대해 늘 칭찬해요. 시할머니 로안의 아내는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을 항상 기뻐합니다. 이제 우리가 저녁 식사 테이블에 모일 때 매일매일이 즐겁습니다. 옛날에 결혼하겠다고 약속한 약혼자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나에게는 약혼자가 있었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언니 때문에 그 사람과 인생을 공유하게 됐어요. 그땐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행복을 찾았고 언니와 전 약혼자에게 제 이름이 캐서린이라는 것만 보여주고 싶어요. 별로 아름답지는 않아요. 그냥 평범한 사무실이에요. 직장인인데 그때 나랑 결혼하겠다고 약속한 남자가 있었는데 이름이 밥밥밥은 잘생긴 남자. 소문난 회사에 다니던 애교. 그땐 정말 행복했어. 영원할 줄 알았던 행복이 잔혹한 현실. 나에게 가혹한 손을 댔습니다. 나는 밥과 결혼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모두 내 여동생 때문이었습니다. 내 여동생의 이름은 소피입니다. 소피는 항상 패션에 관심이 있었고 여전히 그 어느 때보다 패션에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소피는 항상 훨씬 더 의식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보다 외모가 좋고 늘 예뻤기 때문에 소피는 중학교 때부터 남자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그 때문에 한때 패션 잡지의 아마추어 모델도 했었다. 그 때문에 소피는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할 때부터 모델이 꿈이었다. 정규 회사에서 나는 밥이라는 동업자로부터 저녁 식사에 초대받은 적이 있다. 밥과 몇 번 연락을 하고 가끔 함께 식사를 하러 나가던 어느 날 밥이 퇴근 후 자연스럽게 저녁 식사에 초대한 일이 있었다. 별 이유 없이 거절하고 저녁에 밥 먹으러 나갔다. 밥이 나에 대한 마음을 고백했다. 갑작스러운 고백에 놀랐지만 나도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 밥이 나에게 프로포즈한 지 1년 만에 사귀게 됐다. 물론 나는 매우 기뻤습니다. 며칠 후 바부가 나는 부모님 집을 방문하여 약혼을 보고하고 인사하기 위해 부모님은 물론 기뻤습니다. 우리는 결혼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고 나는 매우 행복했지만 모두가 기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내 여동생 소피였다. 소피는 내가 결혼한다는 사실을 알고 놀랐고 내가 누구와 결혼하는지 보고 더욱 놀랐다. 소피는 더 매력적이고 여러 남자들에게 청혼을 받았던 소피는 언제나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었다. 약간의 낭만적인 경험. 난 창피한 내 여동생이 내 친구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소피는 항상 그렇게 말하곤 했다. 자신이 멋지지 않다고 생각했던 여동생이 자신보다 먼저 결혼했고 유명 회사에 성공한 남자에게 이것이 소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 같았다. 더욱이 나는 소피의 감정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소피의 태도를 알아차렸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소피가 제 처남을 만날 거냐고 물었고 연락처를 교환할 수 있냐고 밥과 저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전환 과정을 위해 늦게까지 머물러야 하는 날도 많았고 부모님이 출장 중이던 날 소피는 돌이켜보면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그녀가 가지고 있던 계획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은퇴한 후 처음부터 생각했다. 나는 내 가족의 집을 떠나 바부가 함께 살기 시작할 계획이었다. 그녀는 아마도 내가 집에 있는 동안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고 싶었을 것이다. 소피는 먼저 바부를 우리 집으로 불렀다. 바부네 여동생이 갑자기 아파서 집에 돌아왔다. 부모님은 출장 중이시고 혼자 있어서 불안해요. 혹시 오시겠어요? 소피는 제가 갑작스런 질병으로 일을 단축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막 퇴근하려던 밥은 아무 생각 없이 서둘러 우리 집으로 왔어요. 캐서린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갔습니다. 물론 저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밥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지만 소피는 고백했습니다. 밥에게 거짓말을 해서 미안하다고요. 내 여동생은 뚱뚱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아직 일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밥은 소피에게 화를 내지 않고 대신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단지 당신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을 뿐입니다. 밥. 소피는 일을 마치고 집에 도착했는데 밥이 아직 거기에 있어서 놀랐습니다. 별 고민도 없이 유쾌하게 말했지. 나중에 왔구나. 내 인생에서 느껴본 것 중 가장 강렬한 절망과 슬픔을 겪으려고 해서 캐서린 미안해. 헤어지고 싶은데 갑자기 이해가 안 돼서 그 사람 말의 의미는 바로 농담하는 거 맞죠? 헤어지자고 밥한테 답을 달라고 하던 중 무슨 말이에요?
소피가 나타났어요. 캐서린이 사실은 소피랑 데이트 중이에요. 미안해요 캐서린 내가 너보다 소피를 더 사랑하게 됐어. 여전히 혼란스럽고 믿을 수 없는 상태에서 소피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바브이 나와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완전히 헤매고 있었고 소피는 계속해서 당신은 우리 결혼식에 참석하고 싶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리셉션에는 와주실 수 없을까요? 그 후 울었어. 소피가 약혼자를 빼앗아서 버림받았어. 아빠도 엄마도 한동안 걱정이 많았어. 이미 회사를 그만둔 터라방에서 나갈 수가 없었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 몇 통의 메시지를 받았어. 결혼식이 언제냐고 묻는 동료들로부터 몇 달 후 가족들만 모인 간단한 결혼식이 될 거라고 하더군요. 여기 이상한 곳에 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인생을 새로 시작할 거예요. 다시 행복해지고 싶었어요. 정말 행복해요. 이번에 밥이랑 헤어지고 한동안 멍하니 있었는데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생겨서 왜 내가 그 사람을 잊어버리고 다시 시작하자고 아빠, 엄마한테 얘기해서 결정했어요. 집을 떠나 혼자 생활한다는 것은 전혀 낯선 곳인데 정말 즐거운 곳이었고 풍요롭고 푸르른 평화와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이사 후 이동 중에도 쉬면서 말리지 않고 많은 도움을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엄마가 보낸 소식이야. 내가 방에 틀어박힌 지 며칠 뒤에 밥이 와서 너네 둘 사이에 일어난 모든 일을 얘기하고 사과했지. 난 왜 우리 부모님이 사과하시는지 이해가 안 돼서 물론 밥이 한 일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야. 그의 부모님이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도 사과했지만 소피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캐서린을 용서할 수 없다는 건 알지만 소피도 우리의 딸입니다. 부모님은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어머니가 저에게 끔찍한 일을 했기 때문에 괴로워하셨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물론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용서하지 마세요. 그런데 소피는 그 말을 듣지 않고 밥에게 간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밥은 매일 같은 시간에 그녀의 집에 와서 사과하고 밥의 일 때문에 소피와의 결혼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부모님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소피와의 결혼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 나에게 사과하셨다. 솔직히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지만 부모님의 심정을 뼈저리게 이해할 수 있었다. 다 지나간 일이니까 이제 괜찮아. 게다가 내가 할게. 나중에 더 좋은 사람 만나자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엄마가 울고 있는 눈물을 참으며 아빠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이 낳으면 많이 의지할 거라고 아빠, 엄마 둘 다 웃으며 대답했다. 엄마는 그랬다.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고 마음의 평화를 얻으면서 무슨 일이 생기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하라고 매우 걱정했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 수는 적었지만 장소는 매우 밝고 깨끗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의 친근한 분위기를 정말 좋아합니다. 매니저는 스티브라는 남자였습니다. 그는 파트타임 직원에게 종종 놀림을 당했습니다. 그들의 농담을 보는 것은 즐거웠고 내 미래에 영향을 미칠 운명적인 사건을 시작하고 몇 달 후에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스티브가 고백한 곳은 그가 퇴근 후 나를 태워다 줄 때였다.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인지는 확신할 수 없었다. 무엇보다 매우 친절했다. 외모와 인품이 모두 매력을 느낄 만한 사람이었다. 이성인데 그 일에 계속 매달리고 또 버림받을까 봐 겁이 났고 내 망설임을 알아차린 듯 바로 대답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더니 일이 끝난 날 집에 갔다. 한동안은 조금 어색했지만 평소 베이너의 파트 덕분에 팀과 스티브의 친절 덕분에 별로 초조해하지 않았어. 내 마음은 이미 한 휴식 시간에 결정을 내려서 스티브에 대해 뭔가를 알게 돼서 알고 보니 스티브가 배신당했어. 그가 데이트하기 전에 그가 일했던 곳에서 끔찍한 경험을 한 사람 스티브. 그리고 나는 그날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던 것과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나는 그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듣기 위해 스티브와 함께 집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는 동안 스티브는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고 여기에 오기 전에는 실제로 매장을 담당하고 있었지만 어떤 사건으로 인해 매장이 신뢰를 잃고 결국 문을 닫았고 스티브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 책임을 지고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내가 끝나고 스티브에게 왜 여기까지 왔는지 말해줘. 스티브는 수고했다고 말했어. 고통에도 불구하고 일어나 다시 앞을 바라보는 나에게 나는 너무나 기뻤고 이것이 바로 내가 듣고 싶었던 말임을 깨달았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래도 버텼고 솔직히 너무 힘들었고 스티브한테 너도 잘했다고 스티브도 웃으면서 그 고백에 그날부터 대답했어. 난 조금이지만 그 이후로는 좀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식당에서 알바하는 사람들의 놀림은 늘어났지만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영원히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줄을 서기에는 너무 이르기 때문에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결국 내가 다시 말할게 그러면 내가 말하게 하는 게 좋을 거야 아니면 잠깐만 좀 당황했어 난 웃고 있었어 모두 웃고 있었어 두 번째로 프러포즈를 받기 전까지는 평범한 날이었어 순수한 행복이었지 내 인생에서 당연히 나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나는 이번에는 행복을 찾을 것이라고 결심했고 스티브와 함께라면 정말로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오랜만에 부모님 집으로 향했다. 그들은 신이 나서 모든 것을 말했다. 스티브에 대해 얘기했더니 우리 딸을 행복하게 해주세요. 캐서린을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약속해요. 그는 단호하고 자신감 있게 대답했고 우리는 한동안 이야기를 나눴고 아버지는 머뭇거리며 소피와 밥이 결혼할 거라고 하더군요. 그들은 초대가 올 거라고 했지만 저는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었어요. 어쨌든 귀찮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도 행복했기 때문이죠. 사실 부모님이 캐서린이 스티브에게 그렇게 말하면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는 당신을 의지할 거라고 부모님이 말씀하셨을 때 행복을 과시하고 싶었어요. 며칠 후 소피의 결혼식 초대장이 도착했습니다. 당연히 참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우리 둘 다 스티브에 참석할 것이라고 답했으며 소피가 결혼식을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결혼했을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친척들, 연이어 결혼식을 한다면 소피의 결혼식 날 상황이 안정되면 결혼식을 올리기로 맹세했습니다. 스티브와 저는 함께 장소로 향하고 있었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소피와 밥과 재회했습니다. 오랜만에 밥은 가족 소개에서 다소 지쳐 보였습니다. 나는 스티브에게 이것이 내 남편 스티브라고 소개했습니다. 나는 왠지 그가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소피는 내가 스티브를 소개했을 때 눈에 띄게 놀랐습니다. 반면에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습니다. 나는 밥에게 부모님도 나도 없는 날 그와 소피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필사적으로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밥은 말하기가 어려웠지만 그날 소피가 그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점차 분명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밥이 나를 기다리기로 했다가 소피가 술을 마시지 않으면 아깝다며 독한 술을 들고 들어왔다. 술꾼이 아닌데 밥을 두어 잔 마시고 결국 취하게 되자 소피는 기회를 보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그를 유혹하세요. 밥은 너무 취해서 건전한 판단을 내리지 못해서 그녀의 접근에 굴복했습니다. 소피는 놀라울 정도로 꼼짝하지 못했고 그녀는 훌륭한 몸매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바브와 제가 약혼했지만 바브이 굴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남자가 그녀의 접근에 빠지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이 이야기를 한 후에도 소피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밥은 나에게 계속 사과했지만 그 순간 그는 솔직히 나에게 너무 작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덜 신경 쓸 수 없었습니다. 나는 단지 안도했습니다. 사실을 알고 싶어서 스티브와 소피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동안 궁금했는데 소피의 결혼식이 임박했기 때문에 나중에 집에 가는 길에 물어보기로 했어요. 스티브에게 제가 말한 대로 소피와 잘 얘기할 때 좀 화났냐고 물었어요. 당신 이전에 그녀는 나를 배신한 전 애인이었고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녀는 내가 직장을 잃은 이유였습니다. 나는 너무 작은 세상과 그녀가 스티브 가게 폐쇄의 원인이라는 사실에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소피가 스티브와 데이트를 시작한 지 몇 달 후에 더 깊이 파고들면 그녀는 특정 디자이너와 바람을 피웠던 것 같습니다. 소피는 스티브와 데이트를 하고 있었지만 우연히 이 사실을 발견하고 모델 업계의 누군가와 데이트하는 것이 자신에게 더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소피에게 화를 냈지만 소피는 그에게 화를 내며 헤어졌지만 소피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고 스티브 레스토랑에서 찍은 접시에 이물질이 들어있는 가짜 사진을 만들어 당시 소셜미디어에 공유했다. 그녀는 모델 일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팔로워가 꽤 많았고 사진이 급속도로 퍼졌고 매출 감소로 인해 사업을 스티브에게 맡긴 스티브의 상사의 관심까지 끌었고 결국 레스토랑은 문을 닫게 되었고 도둑은 해고되었습니다. 책임은 당연하게도 그는 이 사건에 대해 원한을 품었지만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분노를 어디로 표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 모든 와중에 친구가 술 한잔 하자고 초대했을 때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티브의 여자친구는 우연히 소피를 알고 있었고 그녀가 소셜미디어에서 식당을 폐쇄하게 했다고 자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스티브의 친구는 지금 문을 닫은 가게가 스티브라는 사실을 몰랐고 예기치 않게 범인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는 결정했습니다.
그가 나를 만났을 때 다른 곳에서 다시 시작하기 위해 나는 스티브에게 사과했다. 내 여동생이 한 끔찍한 일들에 대해 미안하다. 솔직히 나는 스티브의 인생을 망친 사람의 여동생이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스티브가 나를 미워할지도 모른다고 진심으로 생각했지만 스티브는 그건 과거의 일이고 내 잘못이 아니라고 말했다. 캐서린, 나는 솔직히 안도했고 나중에 다시 한번 우리는 함께 행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소피는 마침내 벌을 받았습니다. 소피는 사진 촬영을 하려고 했고 접시는 그녀가 촬영을 위해 방문한 곳은 우리의 집이었는데 역시 푸르름이 풍부하고 사진도 잘 찍힐 것 같은 소피는 이번 화보 촬영을 디딤돌로 삼아 모델 활동을 고려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위해 방문한 레스토랑에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식당은 다름 아닌 스티븐네였다. 나는 더 이상 스티븐네 집에서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그 소식을 들었다. 두 사람이 들어가자마자 스티브와 소피는 서로를 알아보았고 스티브는 즉시 미안하다고 들어가게 할 수 없다며 거절했다. 당연히 직원들은 화를 내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스티브는 소피가 과거의 한 일과 그녀 때문에 겪었던 모든 어려움을 모두 설명했다. 그녀는 전과가 있고 나는 원하지 않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 똑같은 일을 겪게 해서 아무도 말을 못하게 했고 소피는 얼굴이 창백해진 것 같았고 게다가 스티브는 소피가 합류할 회사의 사장에게 소피를 스카우트했던 사람의 과거에 대해 말하겠다고 했다. 충격을 받아 스티브에게 그만두라고 했지만 결국 스티브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소피의 화보 촬영은 취소되었고 이 사건은 업계의 퍼저 모델이 되겠다는 그녀의 꿈을 짓밟았습니다. 게다가 최근 밥의 회사 실적이 점점 안 좋아지고 지금은 더 감정 후보가 됐다는 얘기를 엄마한테 들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앞으로 둘이 어떻게 될지 걱정하는 것 같았다. 언제나처럼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오늘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우리의 결혼식이다. 아빠와 나 우리 둘 다 과거에는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지금은 내 뱃속에도 새 생명이 생겨서 너무 행복해. 축하해. 평생 행복하길 기원하는 크루들. 우리가 처음 만난 가게는 웃으며 이 익숙한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앞에서 스티브와 저는 항상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영원히 행복하기로 맹세했습니다. 제 이름은 로러입니다. 6개월 전 저는 고등학교 시절 연인 매트와 결혼했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서로 가까웠기 때문에 나는 항상 그의 가족과 가까워서 메리 더 브리즈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친구를 공유했기 때문에 우리 결혼식은 많은 지지자들과 함께 즐거운 행사였습니다. 나는 남은 기간 동안 매트 옆에 서기로 다짐했습니다. 몇 달 후 우리의 3K엔 나는 내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구름 위에 있었지만 축복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매트의 엄마는 우리가 태어난 이후로 매트의 부모님과 함께 살았고 거의 매일 우리를 믿을 수 없을 만큼 지지해 주었습니다. 결혼한 매트는 외동딸이고 많은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의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결혼식 다음 날부터 바로 동의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집안일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 하지 말라고 할 집안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좋은 소식인 듯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걱정해요 로라, 이건 제가 갖고 있고 오늘은 괜찮아요. 정말. 그런데 로라가 먼저 아기 생각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막았어요. 걱정해준 건 고마웠지만 상황이 너무 나빠져서 심심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시어머니와 매대 권유로 임신 사실을 알고 바로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는 할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미친 듯이 움직이고 싶은데 쇼핑하러 갈 수 있을까요? 그녀가 말할 만한 것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임신 2분기도 안 됐지만 휴식이 필요하고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할 거라고 이해했습니다. 걱정은 됐지만 답답하기도 했고 매트를 임신하기 전에 유산을 하기도 했어요. 계속 일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신도 조심하지 않으면 당신도 나처럼 병원에 가게 될까봐 걱정했어요. 그녀는 나에게 긴장감을 조성하고 싶지 않다고 경고했기 때문에 내가 그 마일스톤에 도달한 후 두 번째 학기까지는 편하게 지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짧은 산책을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매트 그리고 나는 그의 쉬는 날에 나가서 몇 가지를 사곤 했습니다.
동네 가게에서 간식을 먹고 소풍을 가거나 가끔 시어머니와 쇼핑을 하러 산책을 가곤 했는데 시어머니는 또 나와 함께 요리를 시작하기도 하셨다. 임신 초기에는 시어머니가 나를 걱정하고 계셨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다가 38주 차에 집에서 계단을 오르는 동안 양수가 터졌습니다. 매트와 시아버지가 직장에 계셔서 시어머니가 저를 병원으로 데려다 주셨습니다. 매트는 이미 병원과 모든 것을 조율해 놓았기 때문에 그때쯤에는 브라이언이 태어났어. 그는 바로 우리와 함께 거기 있었어. 매트가 브라이언을 품에 안았어. 아, 정말 사랑스럽다. 매트는 브라이언을 그런 모습으로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눈물이 핑 돌았다고 했고 나도 눈물이 났어. 고마워. 고마워 로라. 정말 행복해요. 안 돼. 매트가 나에게 웃으며 말했고 나는 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들어와도 될까요? 친절하게 방에서 나온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이밀고 어서 안아주세요. 엄마 정말 귀여워. 매트가 브라이언에게 건네줬어요. 그에게 다가가니 조금 어색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너무 응원해주시고 손주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셨어요. 브라이언이 여기 있으니 뭐라고 말씀하실지 걱정이 되었어요. 덕분에 브라이언을 무사히 모실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내가 그녀에게 말했을 때 그녀는 예상치 못한 말을 했고 그는 그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그녀에게 다시 말해달라고 요청해야 했던 것은 그가 매트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그가 매트의 아이라고 확신합니까? 그녀가 무슨 말을 하고 있었나요? 이 시간은 행복한 시간이어야 하는데 심장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뛰었다. 무슨 말인지 매트가 즉시 그녀에게 다가갔지만 그녀는 사과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매트의 아기 사진을 보세요. 브라이언은 전혀 그와 닮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매트의 아기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전화로 얘기를 마치기 전에 그들이 꼭 똑같아 보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녀는 친자관계에 문제가 있는 아이를 다룰 수 없다고 말하며 방에서 뛰쳐나갔습니다. 엄마 매트는 나를 혼자 두고 그녀를 따라 나갔습니다. 나는 브라이언의 집을 보았습니다. 얼굴을 보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눈과 귀가 매트와 너무 비슷해 보였습니다. 매트는 방에 돌아오지 않고 엄마와 함께 집에 간다고 문자만 보냈습니다. 나는 그의 행동을 믿을 수 없었지만 너무 지쳐서 그와 대면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제대하는 날 매트가 나를 데리러 왔는데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 오늘부터 같이 살게 됐다고 말했지만 엄마는 여전히 기분이 좋지 않아 화를 내지 않으려고 방금 출산했는데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지쳤어요. 퇴원하는 날 왜 그녀를 배려해야 합니까? 나는 매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집으로 가는 길은 조용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에도 긴장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집에 오자마자 시어머니가 너 돌아왔구나 하면서 시아버지가 눈도 피하고 시어머니가 비웃음을 퍼붓는다고 하더군요. 여러 번 이 아이는 매트입니다. 이름은 브라이언입니다. 그를 사랑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녀는 나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내가 매트에게 울었지만 그는 차갑게도 그렇군요. 그 사람은 나와 같지 않다고 그 순간 눈물이 멈췄습니다. 내 편이어야 했던 매디 나를 버리고 뒤를 돌아보며 매든 그날 어머니의 편에 서야 했지만 결국 어머니의 편에 섰다. 나는 허전함을 느껴 시어머니가 브라이언을 사랑한다는 생각을 단념했다. 매트는 육아도 돕지 않았고 스트레스가 계속 쌓여요. 제가 샤워하는 동안 분유를 먹일 수 있나요? 제가 물었을 때 매트는 제가 하루 종일 일했어요. 왜 잠도 못 자고 있을지도 모르는 아이 때문에 잠을 못 자야 한다고 말했어요. 내 거야. 믿을 수가 없어. 브라이언에게 직접 분유를 먹이고 그가 잠들자마자 빨리 샤워를 했어요. 시어머니만 아니었다면 그게 내 인생이었을 거예요. 증명하기 위해 DNA 검사를 받았을 거예요. 그녀는 틀렸지만 매트조차도 브라이언이 그의 것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부모님이 시골로 이사가서 의지할 수 없었습니다. 원래 자연이 풍부한 곳에서 살고 싶었던 부모님은 제가 곧 이사했습니다. 결혼해서 바로 믿을 수 없었어요. 그들은 내 결혼에 대해 너무 행복했고 매트를 믿었습니다. 그들은 매트를 자기 자식인 것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몇 달이 지난 후에도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를 무시하던 시어머니가 드디어 로라에게 말했어요. 아기를 거실로 데려올 수 있나요? 시어머니는 저를 무시하고 브라이언에게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기대와 달리 시어머니가 사과할 줄 알았습니다. 내가 거실에 도착했을 때 그녀와 매트는 둘 다 거기에 앉아 있었고 내가 깜짝 놀랐고 그녀가 브라이언을 바라보며 그가 여전히 그와 닮지 않았다고 말한 말을 찾을 수 없었던 것을 그 아이에게 남겨주시겠습니까?
매트는 그 시점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더 이상 상관하지 않습니다. 나는 물건을 싸고 떠날 것입니다. 나는 이혼 서류에 서명하고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매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의 어머니와 계속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사람이 매트인지도 확실하지 않은데 어떻게 양육비를 지불합니까? 시어머니가 반박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아무 말도 없이 떠나 부모님 집으로 갔습니다. 모든 것을 설명했고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했지만 환영해 주었습니다. 나는 일자리를 찾고 돈을 모을 때까지 그들과 함께 있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변호사를 통해 전 남편에게 자녀 양육비를 요청했지만 그 돈은 결코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전 남편이나 그의 부모님은 더 이상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브라이언은 6살쯤 됐습니다. 매트를 아는 현지 친구로부터 매트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전화를 당연히 들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직후에 얘기했지만 나는 관여하고 싶지 않았고 브라이언은 바쁜 활동 기간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몇 달 후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현지 친구들을 만나고 장례식을 위해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충분하다고 말해. 너 때문에 충분하다고 말하자 그녀가 말을 가로막았어. 너무 화내지 마. 오랫동안 보고 싶었어. 마치 소리 지르려는 것 같아 실례한다고 말하고 브라이언을 끌어당겨서 현장을 떠나는 건 브라이언 할머니가 지금까지 비밀로 해왔다고 했는데 지금 초등학교에 다니는 브라이언이 진심으로 궁금해서 계속 묻더라. 할머니가 그 여자였으면 내 엄마가 아니냐고.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집에 와서 브라이언에게 간단하게 설명했어요. 브라이언은 엄마 고생하셨어요. 그리고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는데 그 친절함에 눈물이 흘렀어요. 몇 달 뒤에 그 아이를 갖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브라이언과 내가 살고 있던 아파트에 법이 나타났어요. 제가 물었을 때 이곳을 어떻게 찾았나요? 매든에게 서로 친구들에게 물어봤더니 마침내 당신을 발견하고 그녀를 강제로 들여보냈어요. 제가 이 말을 하면서 그녀는 매트가 죽었다고 외쳤습니다. 사고로 남편이 병으로 죽고 너희 둘은 내가 남긴 가족 모두. 브라이언이 옆방에서 나왔나봐. 시어머니의 큰 목소리를 들었나봐. 브라이언을 보고 시어머니가 브라이언 왜 안 그래? 할머니와 함께 살아요. 집이 더 크고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일 수 있어요. 그만해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시어머니 피피 두꺼운 봉투에 자녀 양육비로 $50,000가 들어있어요. 너희 둘은 나에게 남은 가족 모두야. 그래서 나랑 같이 살자. 그녀는 나에게 봉투를 밀고 브라이언에게 돌아서서 브라이언 할머니가 당신과 함께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사줄 것입니다. 알았고 그 순간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울고 싶었습니다. 나는 감정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왜 이제 와서 브라이언에게 할머니를 한 명 더 빼앗아도 괜찮은 걸까 할 말을 잃었다. 브라이언은 안 간다고 했어. 시어머니는 브라이언의 말에 어리둥절한 소리를 냈다. 브라이언 뭐야? 할머니랑 같이 살자고 맛있는 거 많을 거 알면서 장난감 사줄게. 시어머니가 필사적으로 설득했지. 엄마한테 못되게 굴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그렇지. 내 유일한 할머니는 이 말을 하는 엄마는 시어머니 손을 뿌리치고 내 옆에 앉았다. 시어머니는 우리를 잠시 쳐다보다 희망을 잃은 듯 침묵하다가 갑자기 일어나 집을 나갔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그녀에게서 아무 말도 듣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녀는 우리를 방문하지 않았으며 그녀가 남긴 자녀 양육비는 내가 부모님에게 돈을 반환할지 여부에 대해 상담했을 때 오늘날까지 라이언을 위해 그대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양육비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해서 그대로 있어도 괜찮고 그래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이후로 시어머니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지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너무 씩씩하고 내 편이 되어주는 브라이언. 어린 나이에도 시어머니로부터 나를 지켜준 브라이언. 시어머니의 달콤한 유혹 대신 나를 택한 브라이언. 진심으로 사랑에 계속하고 싶어. 지금은 아버지 없이도 아이를 책임감 있게 키우고 영원히 행복을 보장합니다. 제 이름은 라절런입니다. 저는 주부입니다. 현재는 남편 케빈의 가족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입니다. 법 에밀리 케빈과 6개월 된 딸이 집을 공유하지만 에밀리는 경계심을 늦출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케빈의 신발끈이 묶여 있는지 확인하는 것조차 자르지 않은 것을 극도로 보호합니다. 앞치마끈은 괜찮을 텐데 그녀가 나를 케빈을 훔친 도둑이라고 부르는 것 외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녀를 무시하고 그녀의 삶에 너무 관여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불평할 게 있어요. 그릇이 깨끗하지 않을 정도로 빨래를 하면 제대로 하세요. 아니면 청소가 너무 얕아서 구석구석 진공청소기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요. 나는 모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은 항상 시작해요. 비난을 받았지만 무엇을 더 나쁘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케빈은 그녀를 막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모든 엄마들은 그냥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그가 말하는 전부입니다. 나는 사이좋게 지내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찾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그를 원합니다. 말려야 하는데 시어머니와 며느리 갈등으로만 반응한다고 해도 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서 케빈과 에밀리가 매일매일 삶을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 갓 태어난 딸을 키우면서 솔직히 내 딸이 날 제정신으로 유지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최근에 에멀리가 나를 괴롭히는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내서 당신은 케빈을 속이고 있는 거야? 내가 어쩔 수 없이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몰라서 내가 왜 케빈의 동료가 당신 이름을 최근에 많이 언급했다고 했는지 물었을 때 그녀는 왜 그의 동료가 당신에 대해 알겠는가라고 물었을 때 케빈이 동료에게 나에 대해 말했지만 에밀리는 그녀가 계속 전화했다는 사실조차 고려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나는 간음녀였고 심지어 우리 딸이 불륜의 산물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는 진짜 내 것이고 케빈의 것입니다. DNA 검사를 해도 괜찮을 거라고 맹세하지만 제가 제안할 때마다 에멀리는 과학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면서 무시합니다. 과학을 믿을 수 없다면 믿을 수 있는데 이 세상에서 무엇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그녀가 얼마나 친절하게도 저를 속였다고 비난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 저를 괴롭혔으며 때때로 저에게 물을 뿌리거나 의도적으로 제가 있던 우리 딸을 놀라게 했습니다. 내 등을 짊어지고 울게 만들 때 마다우는 딸을 달래줘야 했고 정신적으로 지쳐버렸습니다. 내 딸도 이 모든 일을 통해 의심할 여지 없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케빈은 우리 딸과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도와주기 위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에밀리의 괴롭힘과 케빈의 무관심 속에서 케빈은 동료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알고 보니 애초에 부정행위 소문을 촉발시킨 동료였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그날 저녁 파티에 참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저녁 파티가 진행되는 동안 나는 오해를 풀고 싶었지만 시작하자마자 케빈과 아밀리가 맥주를 들이키는 동안 에피타이저는 공기를 맑게 할 기회가 전혀 없게 만들느라 바빴습니다. 정말로 이 오해를 풀고 싶었지만 적절한 순간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동안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도 없었습니다. 에밀리와 케빈은 완전히 취해버렸습니다. 이제 상황을 정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에밀리가 자기가 깨질까 봐 걱정하는 장면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나는 그녀를 말리려고 했습니다. 큰 실수 에밀리가 나를 붙잡고 바람 피우지 말라고 소리쳤다. 나한테 맥주를 온몸에 쏟아부었다. 나는 괜찮았지만 맥주가 6개월 된 우리 딸에게도 튀었고 그녀는 그것을 조금 마셨고 우리 딸이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고맙게도 술을 마신 냉철한 동료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케빈과 에밀리는 당신이 우리의 즐거운 시간을 망쳤다며 화를 냈지만 전혀 걱정하지 않으면 베이비 맥주를 주는 이성적인 사람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딸과 나는 구급차를 타고 급히 병원에 가야 했고 딸은 즉시 입원해야 했습니다. 동료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미안한 표정으로 따라왔습니다. 동료의 잘못은 아니지만 다음날 고맙게도 내 딸은 위험에서 벗어났지만 그들은 도망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몇 가지 검사를 받고 집에 돌아왔을 때 케빈과 에밀리 둘 다 나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믿을 수 없다고 말했죠. 에밀리가 케빈에게 말했어요. 에밀리가 케빈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하더군요. 어젯밤 내 동료와 함께 병원에 간 것은 불륜의 증거였습니다.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내 딸이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었는데 딸의 친아버지도 그 자리에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게 훨씬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에밀리가 나한테 다가온 건 아니죠? 그리고 바람피는 마녀야 병원이 아니라 호텔에 갔다고 해서 안 그랬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손을 들어 뺨을 때렸더니 에밀리가 비명을 질러서 맙소사지가 날 때린다고. 걔가 악마인 줄 알았어. 케빈이 에밀리의 편을 들었습니다. 나를 악당으로 만드는 당신은 정말 끔찍한 아내입니다. 당신은 다른 남자와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에멀리는 내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들의 생각이 그렇게 뒤틀려 있는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 딸이 병원에 있었고
나는 그 집에 단 1초도 머물고 싶지 않았다. 나는 목적 없이 달리고 있었고 어느새 근처 공원에 있었다. 나는 그네에 앉아 테스트 결과 내 딸이 만약에 심각한 장기 건강 문제가 있는 경우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이러한 생각이 머릿속에서 소용돌이치면서 검사 결과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이 드러났다면 어떨까요?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흐르기 시작했지만 이러한 걱정을 케빈과 에밀리와 공유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걱정한다면 그 사람이 당신 바람의 자식임에 틀림없다고 말할지도 모르죠. 어떻게 자신의 딸과 손녀에게 그렇게 냉담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내 동료가 공원에 나타났습니다. 내 동료는 내 걱정과 걱정을 듣고 가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일을 끝내면서 내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동료 앞에서 울기 부끄러웠지만 일단 마음을 맑게 한 후에는 나를 괴롭히던 일을 동료에게 물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왜 케빈에게 내 이야기를 했는지요? 케빈의 동료는 내 동료의 도움으로 그들이 행한 모든 끔찍한 일들에 대해 케빈과 에밀리에게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고 말하면서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걸어오는 순간 완벽한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그녀와 에밀리와 함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보더니 집에 돌아온 케빈이 나를 멸시하며 노려봤다. 믿을 수 없다. 나는 당신이 좋은 동료인 줄 알았는데 동료에게 거친 말을 좀 했다. 그 사람들은 자신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았다. 내 동료는 속상해 보였고 뭔가 말을 하려고 했는데 내가 케빈을 방해했어요. 당신은 해고됩니다. 케빈은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해가 되네요. 이것은 꽤 예상치 못한 일입니다. 저는 삼촌이 하는 일을 단계별로 설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동료가 일하는 회사의 CEO가 당신의 친척 케빈이 놀랐습니다. 심지어 그를 비난할 수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삼촌과 친하게 지내왔습니다. 그는 항상 나에게 잘해주었습니다. 몇 년 동안 그는 새로 태어난 딸을 보고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항상 내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에게 의지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그가 케빈의 상사가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동료가 나에 대해 그토록 많이 아는 이유는 삼촌이 자랑스러워했기 때문입니다. 나와 내 딸이 파티에 참석한 사진 그 사람이 나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게 확실한데 내가 왜 해고당하는 거지? 케빈이 내 설명을 중단했습니다. 그 사람이 해고되는 이유가 분명할 줄 알았는데 케빈이 내 딸을 따라잡는데 느린 것 같았습니다. 삼촌이 급히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당연히 분노했습니다. 동료가 이 사건을 삼촌에게 보고했고 그 결과 더 매스터마인드 케빈은 해고될 예정이었습니다. 케빈은 여전히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로 나를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나도 같은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대해 엄밀히 말하면 에밀리가 맥주를 흘린 사람이라고 확신했지만 케빈은 그녀를 막지 않았습니다. 제가 케빈에게 물었을 때 왜 그녀를 막지 않았나요? 케빈은 아기가 동료와 불륜의 결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언제까지 그런 멍청한 말을 계속할 건가요? 저는 너무 놀라서 대답할 수가 없었고 에멀리는 처음에 바람을 피운 것은 당신 잘못이라고 정확히 말했습니다. 에멀리는 매우 화난 것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주장은 근거가 없었습니다. 내 동료이고 나는 바람을 피운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에밀리가 불륜에 대해 아무리 소리쳐도 우리는 이것을 삼촌에게 분명히 했습니다. 그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을 것입니다. 단지 해고당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 순간을 위해 뭔가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케빈에게 제시한 것은 이것에 서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혼 청원서. 그는 또다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그는 그가 행한 모든 끔찍한 일들 이후의 일이 이렇게까지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단지 당신의 편의를 위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정말 착각하고 있습니까? 농담하는 겁니까?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혼에 동의합니다. 케빈이 제가 제출한 이혼 서류를 무시했습니다. 당신이 이혼을 거부하더라도 우리는 그냥 조정으로 끝날 것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저지른 모든 잘못에 대한 자세한 메모가 있고 충분한 증거가 있는 날짜와 함께 문서화된 조정이 있습니다. 케빈이 이혼을 거부하더라도 우리가 조정해 가면 시간과 돈만 낭비할 뿐입니다.
나도 직장을 잃고 싶지 않아. 에밀리가 나를 괴롭히기 전에 그 생각을 했어야지. 이제 대화 내내 용서를 구하는 게 너무 편리해. 에밀리는 이 일이 그녀와 아무 상관도 없는 것처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일어나지 않는 이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이 그 사람이 아닌 것처럼 나도 에밀리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전략도 준비했어. 에밀리가 시작했다고 말하면 에밀리는 내가 저지른 모든 잘못을 보상해야 할 거야. 케빈은 유주인데 왜? 우리는 케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는지 당황하기 위해 에밀리는 당신이 벌을 받지 않으면 이상할 것입니다. 케빈과 에밀리 둘 다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아들처럼 어머니처럼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밀리가 시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레온이 옳다면 책임을 나에게 돌리는 건 우리 잘못이 아니라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건 당신 잘못이니까 그녀가 주장하는 이런 논리를 놔두면 합리적인 사회는 종말을 고할 것입니다. 행동은 절대 안 돼요. 제발 어른이 되어 책임을 지세요. 침착하게 둘 다 나에게 매달렸다고 말했어요. 그만해요. 불륜 때문에 시작된 일이잖아요. 서로 용서하고 마지막으로 서로 용서하자. 바람을 피운 적 없어요. 에밀리는 머릿속으로 생각해냈고 현실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꿈임에 틀림없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케빈 당신도 꿈을 꾸고 있는 것이군요. 그녀는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어 필사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케빈은 직장을 잃을까 봐 압도당했고 잠재적인 위자료,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인생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는 미래에 대해 불안해 보였고 스스로 자초한 것 같았습니다. 이 모습에서 교훈을 얻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제부터 다음 단계에 대해 변호사와 상담할 것입니다. 변호사를 통해 작별 인사를 합시다. 집을 나갔다고 케빈과 아미가 뭐라고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아무리 시끄러워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케빈과 이혼한 변호사에게 상담했고 제 덕분에 상당한 위자료를 받았습니다. 동료 케빈은 직장을 잃었고 새 직장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성공하지 못했고 이제 그는 일용노동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밀리의 배신으로 인해 결국 나에게 막대한 액수를 지불하게 되었고 그녀의 은퇴 자금이 빠져나가게 되었습니다. 혼자 연금을 받아 슈퍼마켓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지만 허리가 무거운 물건을 드는 소리가 들려 침대에 누워 지내야 했다. 케빈은 간병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서서 가족을 돌보아야 했고 그 부담이 너무 컸다. 본업을 그만두기 위해 앞치마줄을 전혀 자르지 않은 에밀리와 이 역동성을 받아들인 케빈, 나는 그들의 독특한 관계가 평생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가족에게 보살핌이 필요한 순간 케빈이 그녀를 방해하는 것처럼 그녀를 대하기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녀가 나에게 행한 모든 끔찍한 일들, 그녀의 아들이 지금 그녀를 학대하는 것은 그녀를 후회하게 만들 것입니다. 후회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결국 삼촌의 소개로 그녀가 자신의 선택을 한탄하며 남은 인생을 보내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새로운 남자를 만나 성공적으로 재혼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나를 도와준 동료와 삼촌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은혜를 평생 조금씩 갚을 계획입니다. 제 이름은 에머이고 저는 26살입니다. 직업 전문인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음. 우리 가족은 엄마와 남동생 조어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엄마는 5년 전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신 이후로 혼자 살고 있어요. 조어지는 2년 전에 결혼했어요. 결혼하고 나면 정착할 줄 알았는데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일하시는 것 같은데 전화로 연락도 주고받고 바쁜 스케줄로 인해 엄마와 함께 시간 보내기도 힘든데 다 같이 모이는 기회가 되어서야 엄마를 만나러 아빠 묘소를 방문할 시간이 됐다. 오랫동안 그녀는 살이 좀 빠진 것처럼 보였지만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조어지가 그의 아내 바이올리트를 데려왔습니다. 나는 바이올리트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친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전업주부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동생을 매일 잘 돌봐주는 건 자신의 선택일지도 몰라. 지금도 엄마 말을 듣고 커피 끓이는 걸 도와주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서로의 삶을 따라잡았고 이제 엄마를 떠날 시간이 됐는데 우리는 어떡하지? 이 집을 다시 짓고 우리와 함께 살자. 조지는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이 제안을 했습니다. 엄마와 저는 둘 다 방심했습니다. 집이 낡아서 불편할 것 같아요. 엄마, 우리가 돌봐드릴 수 있고 게다가 저는 항상 하고 싶었어요. 엄마를 위해 뭔가 해드리면 비용이 많이 들 거예요. 저는 돈도 꽤 벌고 아빠의 유산도 갖고 있어요. 이제 그것을 사용해야 할 때예요. 조지가 이 일에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는지 깨닫고 감사하다고 느꼈어요. 나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싶었어요. 바이올렛의 얼굴이 위로 올라가는 것을 잠시 봤을 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에 바이올렛과 상의한 적이 있었고 그녀는 괜찮습니다. 조지는 순간적으로 바이올렛의 평소의 친절한 미소가 돌아왔습니다. 정말 그녀가 평소로 돌아온 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드러운 미소. 나는 내 상상을 떨쳐버리고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셨다. 엄마는 내가 그렇게까지 말해줄 수 있을지 잠시 고민했고 마침내 집이 공사하는 동안 나와 함께 있어도 된다는 조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정말로 왜인지 알겠니? 망설여지는데 공간이 있고 그 이후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빠의 유산을 사용하여 자금을 조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당신이 결혼할 때까지 그 돈을 저축하라고 엄마와 조지가 잘 말씀하셨죠. 저는 그것에 대해 논쟁할 수 없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엄마가 조지와 바이올렛과 함께 살기 위해 땅을 제공하고 건축비를 6개월 뒤에 마련했습니다. 새 집이 완공되고 이사 날짜가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아침 식사 후 청소를 하다가 드디어 이사하는 날이 됐습니다. 짐을 싸느라 바빠서 미안해, 이사를 도와줄 수 없어. 바이올렛에게 일을 쉴 수 없다고 말해서 걱정하지 마. 조지와 바이올렛도 거기 있고 우리에게도 이사가 있어.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 엄마의 쾌활한 목소리는 엄마가 짐을 싸는 모습을 보며 엄마가 인생에 대한 열정을 얼마나 잃었는지 깨달았어. 아빠가 돌아가신 후 조지에게 더 이상 감사할 수가 없었어. 조지는 그렇게 말했지만 솔직히 패트릭이 세상을 떠난 후 너무 기뻤습니다. 조용히 혼자 살 줄 알았는데 이제 이렇게 행복할 자격이 있는지 궁금해요. 그냥 웃으면서 당연히 엄마가 짐을 챙겨주라고 했죠. 나는 어떻게든 초과 근무를 피하고 해가 지기 전에 집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무엇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기대하고 있었는지 생각하면 그녀는 지금 조지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집들이 선물로 주려고 내 이름이 들린다. 엠마 걸어가다가 희미한 불빛 속에서 그 목소리를 바라보다 엄마의 슬픈 표정이 보인다. 엄마의 아침 지갑이 가느다란 팔에 무겁게 걸려 있다. 엄마. 나는 깜짝 놀랐다. 엄마를 내려다보던 엄마에게 달려가서 엄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내가 누를 때 같이 살면 안 된다고 바이올렛이 나한테 나가라고 했어. 그게 바이올렛이 나에게 혼란스러워서 눈물을 흘리는 엄마를 보고 나서 집에 데려가라고 했어. 그녀는 뜨거운 우유를 만들면서 조금 긴장을 풀기 시작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엄마에 따르면 그녀는 계획대로 새 집에 갔다고 말했습니다. 이사하는 사람들이 분주했고 바이올렛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바이올렛은 당신과 함께 살기를 기대하며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바이올렛은 못마땅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고 심지어 엄마가 어리둥절해 보였을 때 그녀의 혀를 찼습니다. 바이올렛은 내가 그녀와 함께 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떠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왜? 내가 낯선 사람과 내 집을 공유하고 싶은데 당신은 전에 동의했습니까? 보세요. 나는 단지 조어지 때문에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안녕 에머, 무슨 일이야? 우리가 수리를 끝내자마자 갑자기 여행을 떠나야 해서 힘들게 했어. 응, 내가 보상해줄게. 그 사람의 쾌활한 말투가 상황을 고려하면 불안할 수도 있다고 약속하지만 나는 너무 화가 나서 조지를 비난하지 않을 수 없었어. 무슨 소리야? 바이올렛한테 오늘 일 때문에 못 간다고 했어. 반대편에서 살짝 헐떡이는 소리가 들렸어. 갑자기 여행 가서 미안하다고 하라고. 엄마가 바이올렛한테 쫓겨나서 갑자기 그러더라. 더 이상 그 사람과 함께 살 수 없어요. 조지 뭐 하는 거예요? 조지 잠시 침묵했어요. 엄마, 그렇군요. 엄마는 정말 충격받았어요. 정말 미안해요. 바이올렛과 차분한 목소리로 얘기할게요. 조지가 통화를 끝냈어요. 오늘 아침 엄마의 밝은 모습과 대조되는 모습으로 침대에 앉아있던 엄마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았어요. 엄마, 계속 같이 살자. 나를 외면하고 머뭇거렸지만 나는 말을 더듬었다. 걱정하지 마세요. 원해요. 당신은 여기 있고 조지도 어둠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신은 내 확신을 듣고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엄마는 마침내 다음날 저녁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조지는 분명히 집에 오자마자 바이올렛과 대면했지만 처음에는 계속 모든 것을 부인했습니다. 집요하게 그녀에게 질문을 던진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진심을 드러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가 끝까지 함께 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조지는 내가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반전의 사건. 바이올렛은 감정을 격렬하게 내버려두고 궤도를 벗어났습니다. 난 우리 둘만의 삶이 너무 좋아. 스텔라 없이는 더 좋지 않니? 아무 걱정도 안 하고 아이를 갖는 데에만 집중할 수 있어? 그녀의 이기심과 유치한 사고방식에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어. 미안해 뭐.
간단하게 대답했어. 난 그럴 수 없어. 화났단 거 알아. 내가 한 일을 후회해. 알았어. 내가 줄을 안 섰어. 올리즈가 스텔라에게 사과하고 싶어 보상하고 싶지만 스텔라가 내 전화를 차단한 것 같아. 그럴 수 없었어. 바이올렛의 변명에 낄낄거릴 수밖에 없지. 엄마가 상처받을 이유가 다 있는 것 같아. 바이올렛의 코가 곧 울 것 같은 찡그린 표정이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애초에 그녀를 쫓아낸 건 너였어. 바이올렛. 조지가 이혼 얘기를 했다고 해서 내가 이혼 이야기를 안다는 말을 듣고 당신이 변덕스럽게 행동한다고 해서 바이올렛은 완전히 당황했고 왜 물러서기보다 화를 냈는지 그게 그녀의 진짜 성격이었고 여기서 나는 그녀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스텔라가 나를 용서해준다면 이 모든 문제는 해결될 거라고 사과하는 거야. 집이 엄마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재정까지 도와줬잖아. 그냥 그 사람을 쫓아내고 조지와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처음에는 엄마를 존경하기 위해 엄마와 함께 살고 싶었고 넌 그녀를 이렇게 대했지. 정말 근시안적으로 짜증나서 바이올렛이 으르렁거렸다. 엠마 뒤에서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가 서 있는 것을 보려고. 돌아서던 그녀는 나에게 전화기를 건네라고 손짓했다. 나는 걱정스럽게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그녀는 안심하는 미소를 지었다. 안녕 바이올렛. 스텔라. 마침내 당신이 당신을 데리러 왔어요. 다시 생각해보았지 안 그래? 정말 미안한데 넌 제대로 돌아올 거야. 내가 필요했던 건 내가 조지를 걱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을 텐데 스텔라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벌써 돌아와. 중심은 마치 어린아이를 다루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에서 비켜주세요. 바이올렛의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 내 아들을 슬프게 해서 당신이 닥칠 일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엄마가 나에게 전화를 다시 건네주었습니다. 엄마의 얼굴에 안도감이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바이올렛이 전화를 받자 마음이 좀 편해졌습니다. 호흡이 더 불규칙해졌네요. 당신이 나를 바보로 만드는군요. 나는 그녀의 격노한 목소리에 완전히 놀라서 한숨을 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엄마 조지의 감정과 화해한 어떤 기적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이사를 도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당신이 조지에게 출장을 가라고 요청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조지에 대해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 둘 다 이제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었는데 엄청나게 많은 전화가 걸려왔지만 거의 무시했다. 나는 엄마와 함께 평화롭게 끝을 기다리기로 결심했다. 결국 조지의 이혼은 마무리되었다. 바이올렛은 조지가 엄마를 집에서 쫓아냈기 때문에 이혼을 시작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물론 조지는 이혼의 진짜 이유가 결혼에 대한 폭력적인 태도였고 그녀의 불륜이 더 나쁘다는 것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더 나쁜 것은 상대방이 조지의 상사였습니다. 나중에 그들의 관계가 바이올렛이 아직 조지의 회사에서 일하고 있을 때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비열한 조지입니다. 결혼하자마자 불륜을 알아차리고 사설 탐정을 통해 증거까지 모은 나였다면 알자마자 떠났을 텐데 조지는 바이올렛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 같았고 집안일이나 요리도 거의 하지 않았고 생활에만 관심이 있었다. 조지는 아낌없이 베풀고 결혼하기도 전에 남편의 상사와 바람을 피웠는데도 조지는 결국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그에게 다시 돌아오기를 바랐습니다. 엄마와 함께 이사한 또 다른 큰 이유는 조지는 바이올렛이 주부로 변신하기를 바랐고 심지어 그녀의 움직임을 제한함으로써 그녀의 외도를 끊을 수 있기를 바랐지만 바이올렛은 이 모든 것을 모르고 조지를 멀리함으로써 엄마를 고립시키러 오지 않는 나를 이용했습니다. 출장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모든 것은 자신의 이기적인 생활 방식이었습니다. 조지가 이 모든 사실을 알았을 때 바이올렛은 조지를 완전히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남아있던 사랑이 솔직하게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조지는 너무 속기 쉽고 그의 생각은 천박했지만 바이올렛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알기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조지는 증거 더미를 가지고 곧바로 신속하게 행동했다. 그는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 합의에서 바이올렛과 그녀의 애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저축도 없고 직업도 없는 바이올렛은 이제 조지뿐만 아니라 애인의 아내에게도 보상소송을 당하는 지옥 같은 나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외도 파트너에게도 버림받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녀는 부모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바이올렛의 형제자매와 그들의 배우자의 공간을 공유해야 하므로 인생은 반드시 그녀가 떠난 모든 시간을 보충하는 것이 불편할 것입니다. 아마 그보다 더 열심히 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조어지는 다시 엄마에게 사과했습니다. 엄마는 너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웃는다. 그게 가장 중요해. 조지가 라이 미소를 짓게 하는 것보다 더 자주 방문했고 우리 셋이 함께 식사하는 것도 그런 날 중 하나지만 오늘은 우리 셋만이 아니라 긴장한 남자를 장담한다. 내 옆에 있어 괜찮아. 웃으며 엄마와 조지는 내가 소개할 사람이 있다고 말했을 때 눈치챘는지 왼손에 낀 반지를 보며 웃는다. 저 멀리 낯익은 루프탑을 보며 웃는다. 걸음을 빠르게 잡았다. 그 손이 내 집까지 잘 아는데 오늘 늦게까지 일을 해야 해서 통금 시간이 무슨 소용이 있고 일을 핑계로 결혼을 통해 나를 외로움에서 구해줬던 그 남자가 늘 그랬듯 남편이 나에게 소리를 질렀다. 거기에 있다는 게 별로 신나지 않아서 대화를 시작하려고 애쓰지는 않았지만 그날 밤은 아마도 정장 때문에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셨는지 몸이 안 좋아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러 밖으로 나가서 와우 확실히 나만큼 술을 너무 많이 마셨나 봐. 밖에 쉬고 있었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너한테 물었지. 알았어. 알렉산더를 보려고 돌아섰어. 미안. 공기가 좀 필요했을 뿐이야. 몸이 아프면 집에 데려다 줄 수 있지만 여기서는 괜찮아. 내가 데려갈게. 이미 계산해놨어. 그럼 잠깐만 돈은 줄 테니 괜찮다면 택시 좀 잡아주실 수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걸어갈 수 있겠네요. 그때는 그의 친절함에 반해버렸고 어느새 며칠 후 사랑에 빠졌고 집까지 태워다 줘서 고마워요. 그를 초대했어요. 거기서부터 저녁 식사까지 우리는 더 가까워졌고 결국 부부가 되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그리워 눈물을 흘렸을 때 알렉산더는 항상 부드러운 미소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눈물이 그들을 다시 데려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페넬로페, 나는 압니다. 부모님은 편히 계시지 않을 텐데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내 곁에 있을 테니 넌 더 이상 혼자가 아니잖아. 페넬로페, 그러니까 제발 더 이상 눈물은 흘리지 마. 알렉산더, 난 항상 여기 있을 거야. 페넬로페,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그 이후로 울음을 그쳐서 부모님, 나는 우리가 결혼 등록을 위해 시청으로 향하는 동안 알렉산더와 더 많은 순간을 공유하기를 기대했습니다. 우리가 꺼리는 파티에서 만났지만 그것이 나를 알렉산더에게로 이끌었지만 나는 아직 그의 진정한 색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알렉산더의 성격 첫 번째 힌트는 결혼한 지 6개월쯤 됐을 때 알렉산더가 갑자기 말했지. 페넬로페가 다음 달부터 생활비를 조금 더 감당할 수 있니? 더 지불해서 무슨 일이 있었니? 다음 달부터 아빠와 엄마가 돈 좀 보내줄 수 있냐고 물으셨어요. 잠깐만요. 루카스는 공무원 아니에요. 수입이 안정적이에요. 저도 잘 이해는 안 되지만 경제적으로 힘든 것 같아서 조금이라도 보태고 싶어요. 우리 생활비는 그 정도면 괜찮습니다. 알렉산더가 갑자기 이런 요청을 했을 때 저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아버지 루카스가 30년 넘게 공공부문에서 일해왔지만 그의 월급도 유난히 높지 않고 그들이 힘들 만큼 낮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댁 식구들이 너무 힘들어서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아들에게 기부를 해달라고 부탁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알렉산더의 요청을 마지못해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다음 달의 생활비로 $500를 추가로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개월 후 알렉산더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만들었습니다. 또 다른 충격적인 제안, 저기 페넬로페, 다음 달부터 $500를 더 추가해 주실 수 있나요? 잠깐만요. 이번에는 타임아웃을 불러야 했는데 그러면 생활비 거의 전부를 내야 한다는 의미인데 그게 제가 재정적으로 힘든 게 문제라는 건가요? 부모님한테 돈을 보내니까 알겠는데 $1000는 너무 많은데 돈도 좀 모으고 싶고 나중에는 원하는 만큼 저축할 수 있지만 지금은 부모님만 부양할 수 있어 그걸 거절할 건가요? 나는 엘리그젠더의 무서운 폭발에 깜짝 놀랐다. 평소에는 차분한 엘리그젠더, 소큐리어스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머시 엘리그젠더는 거친 말을 발사했습니다. 야, 심지어 진지하게 듣고 있습니까? 나는 항상 귀찮은 일이 있을 때마다 이것을 생각했습니다. 페넬로페, 조용히 알렉산더, 나는 당신과 별로 눈에 띄지 않는 여자와 결혼했어요. 왜 당신은 남편의 말을 제대로 듣지도 못해요?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에요. 세세하게 말하지 마세요. 당신이 해야 할 일은 페넬로페가 시간이 있으면 내 말을 듣는 것뿐입니다. 대신 청소를 하라고 주장하기 위해 엘리그젠더는 맥주캔을 격렬하게 잡고 나에게 던졌습니다. 그것이 내 머리를 강타하여 맥주를 바닥 전체에 흩뿌려 엉망진창을 가리키며 엘리그젠더가 깨끗하게 소리쳤습니다. 알렉산더의 행동은 그날부터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한 지 2년이 되자 알렉산더의 행동은 점점 더 폭압적으로 변했습니다.
알렉산더가 저를 손으로 포장하기 시작한 후 제 하루는 비참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몇 가지 규칙이 부과되었습니다. 첫 번째 규칙은 제가 모든 가족을 짊어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알렉산더의 일정을 세 번째 일정으로 조정해야 했습니다. 매일 알렉산더를 배웅하고 집으로 환영해야 했습니다. 추가 규칙에는 매일 청소 및 세탁을 하고 칼로리 계산에 따라 식사를 준비하고 오후 6시까지 집에 오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일이 얼마나 바빴는지에 관계없이 규칙이 거의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저도 풀타임으로 일하기 때문에 알렉산더에게 모든 시간을 바칠 수는 없습니다. 앤더 여전히 알렉산더를 화나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박습니다. 일부는 왜 내가 그냥 이혼하지 않는지 궁금해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는 알렉산더가 어느 충실한 날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예전의 친절한 남자로 돌아올 것이라고 여전히 믿었습니다. 나는 알렉산더가 자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샤워를 했습니다. 나는 그가 잠든 후에만 샤워하라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내 일상이 되다 거실로 돌아왔을 때 알렉산더의 가방에서 봉투가 튀어나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죠? 평소에는 알렉산더의 개인 물품을 절대 만지지 않았지만 그날 호기심이 더 커져서 앞면의 빨간색 지불 봉투에 손을 뻗었습니다. 알렉산더의 이름이 적힌 변덕에 나는 지불금을 꺼내서 그 금액이 믿을 수 없을 만큼 1.4달러 K인지 확인했습니다. 지불금에 따르면 알렉산더의 집으로 가져가는 급여는 한 달에 22일 근무일에 1.4달러 K에 불과했습니다. 이 금액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농담이군요. 알렉산더의 월급은 한 달에 1,400달러에 불과합니다. 일할 때는 그렇지 않지만 그 사람이 부모님을 부양한다고 해서 제가 1년 반 동안 생활비를 모두 충당해왔지만 이것이 진짜 이유였나요? 다음날 엘리그젠더에게 직접 이야기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저녁 식사를 준비하지 않고 엘리그젠더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가 집에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바로 요점에 도달했습니다. 기웃거려서 미안하지만 거짓말은 안 했는데 왜 잘못 본 것 같나요? 분명히 봤어. 내 월급은 1,400달러야. 충분히 먹었어. 저녁 먹으러 나가려고 알렉산더가 거실에서 뛰쳐나오고 현관문이 쾅 닫히면서 나를 다시 현실로 되돌리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수입을 숨기고 있는 거야. 우리가 파트너가 되어야 하는데 뭔가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시댁에 전화해서 진상을 파악하기로 했어요. 안녕하세요. 올리비아 시어머니가 유쾌하게 대답했어요. 안녕 올리비아. 늦게까지 귀찮게 해서 미안해요. 뭔가 물어보세요. 페널비 올리비아는 힘들어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늘 혼란스러운 것처럼 쾌활하게 들렸어요. 제가 그녀에게 직접 물었어요. 당신과 루카스는 재정적인 문제가 있나요? 무엇을 갑자기 물어보시나요? 저는 그냥 궁금해요. 당신은 우리에게 돈을 보낼 생각인가? 아니 그냥 걱정하지 마세요. 루카스는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렉산더에게서 돈을 많이 저축했습니다. 우리는 알렉산더에게서 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는 달리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너 페넬로페 알렉산더가 1년 반 동안 그들에게 돈을 보냈다고 해서 내가 생활비를 모두 충당했는데 올리비아는 아무것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 거짓말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마침내 나에게 충격을 주었다. 알렉산더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계속 나한테 말했는데 왜 다음 날 오후에 일을 쉬고 미리 조사해 두었던 학원으로 향했다. 2주 뒤 퇴근 후 조사관이 조사한 결과를 받으러 갔을 때 알렉산더에 대한 신원 조회를 요청했다. 진지한 표정으로 나에게 페넬로페 알렉산더가 IT 회사에 일하지 않는다고 말해서 미안해요. 그래서 그는 어디에서 일하는지 알았죠. 그는 분명 관리인이고 여러 회사에서 청소를 할 수도 있겠지만 확실히 IT 전문가는 아니군요. 나쁜 느낌은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알렉산더가 나에게 자신이 일하는 곳에 대해 거짓말을 했습니다. 나는 깊이 한숨을 쉬었고 수사관은 무슨 문제인지 약간 얼굴을 찡그린 채 내가 물었고 그는 천천히 잘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페넬로페, 한 가지 더 이야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 내 사실 그가 저에게 한 말은 제가 듣고 싶지 않은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조사 결과가 담긴 봉투를 들고 여전히 충격에 빠진 채 집으로 향했습니다. 시간은 오후 7시였습니다. 내가 현관문을 열었을 때 알렉산더는 환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몇 시인지 아세요? 오늘 늦게까지 일해서 미안해요. 여기서는 내가 유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알렉산더가 거짓말을 한 게 분명했어요. 습관적으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과하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알렉산더가 목소리를 높였다. 페넬로페, 오늘은 시간이 지났으니 이를 핑계로 삼을 거라면 통금 시간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런 변명은 내 저녁 식사에 대해 무슨 뜻인지. 당신이 의무를 게을리하면 이혼하겠습니다. 그 순간 둔한 통증이 내 뺨에 스쳤습니다. 알렉산더가 나를 때렸으며 그게 인내심의 마지막 위협이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이 만족하려면 얼마나 더 걸릴까요? 나는 그의 노예가 아닙니다. 당신은 알렉산더와 함께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제가 2년 전 결혼했을 때 생각했던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한때 나를 구해준 남자가 외로움은 결국 변하겠지만 그 당시에 알렉산더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거나 처음에는 전혀 현실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끝낼 시간입니다. 심호흡을 하고 알렉산더를 똑바로 바라보며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페넬로피, 무슨 말인지 놔둘게. 진심으로 이혼 얘기하는 거 맞지? 내가 갈 테니까 마음대로 해라. 이봐, 이혼 얘기는 농담이었어. 난 잘 안 되고 있는 게 분명해. 그 사람이 예상한 건 아니었어. 나는 이혼에 너무 쉽게 동의했다. 알렉산더는 그를 무시하고 당황하기 시작했다. 나는 계속 농담을 하든 말든 진심이니까, 짐을 챙기니까 방해하지 마. 잠깐만, 나는 당신이 원하지 않는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 결국 당신은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알렉산더를 잘라내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는 사립탐정으로부터 받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사진을 배치하면서 엘리그젠더즈 어페어에서 그의 얼굴 색이 빠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여러 장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앞에는 차갑고 냉철한 진실을 전할 시간이었는데, 이건 바람 피우는 사진이구나. 맞아, 가족에게 돈을 보내는 일에 대해 거짓말을 했고 애인을 부양하라고 생활비까지 나한테 대라고 시킨 게 아니야. 페넬로페, 내 말은? 무슨 말이지? 그게 아니라고. 올리비아에게 이미 확인했고 이 사진들은 전문 수사관이 찍은 것입니다. 아, 글쎄요. 저는 알렉산더가 분명히 말을 더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실증이 났어요. 그 사람은 저축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 희극을 끝내기 위한 자기 시간이야. 나는 큰 소리로 선언했다. 당신이 그렇게 하찮은 삶으로 드러날 줄 누가 알았겠는가? 알렉산더, 나는 속은 게 바보였지만 당신이 한 일은 용서할 수 없는 거짓말, 조작, 부정행위. 당신은 최악이다. 최악이야.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 제발 진정해. 페넬로페, 미안해. 지금까지 내가 널 용서해 주기를 바랐지. 너는 나를 무슨 그런 사람인 것처럼 조종하면서 손 쪼개는 남편처럼 행동했어. 하녀, 미안해요. 다시 시작해도 될까요? 진짜로 당신은 달릴 곳이 없어요. 알렉산더, 내가 H 락바텀을 쳤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준비하세요. 내 마른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그를 무시하고 신음하며 내 짐을 꾸렸습니다. 나는 변호사를 구하고 알렉산더와 이혼했다. 나는 일회성 지불금으로 그에게 3만 달러, 그의 여주인에게 11만 5천 달러를 요구했다. 그는 루커스로부터 재정적인 도움을 얻으려고 했지만 물론 거절당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고 그는 연락이 끊겼다. 내가 진실을 말한 후 그의 처가집은 그의 여주인도 그를 멍청하게 만들었고 이제 알렉산더에게는 그를 기다리고 있는 모든 것이 외롭고 비참한 삶이었지만 나는 그를 내려다볼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람들에 관해서 나는 회사 기숙사에 이사해서 새 생활을 시작했다. 통근도 편해지고 같은 숙소에 친한 동료들이 있어서 편했다. 이혼 기록도 있지만 후회는 없었다. 더 중요한 건 할 수 있다는 거다. 나대로 살아라. 결혼하는 것만이 앞으로는 행복의 길은 아니지. 1년만이라도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 거야. 나대로 살아. 당장 치료 시작하는 게 좋겠어. 농담이야. 완전 뜻밖의 내 삶은 건강 문제 없이 순조롭게 흘러갔고 이제 큰 장애물이 나타났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락키였고 그는 나를 몇 번이고 배신했습니다. 감정적인 스트레스가 컸고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있는 남편의 위로도 없이 홀로 끝이 났고 이 가혹한 현실을 받아들인 지 6개월 만에 내 삶에 희망의 빛이 나타났습니다. 절망. 제 이름은 사라입니다. 저는 28살 광고 대행사의 디자이너이고 일하는 아내로서 집안일도 병행합니다. 데이비드와 결혼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그는 직장 동료였고 우리가 같은 취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내가 늘 꿈꿔오던 그가 제안한 1년 후 사적으로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을 꾸려서 나는 데비드의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당신의 아내가 되고 싶습니다. 데비드, 나는 당신과 영원히 함께 있고 싶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러 우리가 절대적으로 함께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와우, 사랑으로 우리는 결혼을 등록했지만 결혼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결혼 관계는 좋은 것과는 거리가 멀다. 모든 것은 약 6개월 전에 내 여동생이 갑자기 우리 집에 왔을 때 시작되었다. 내 여동생 베티는 어릴 때부터 항상 관심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유형이었다. 그녀는 부모님과 친척들의 사랑을 받아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다. 상당히 자기중심적이 된 이러한 태도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절에도 계속되어 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화를 내고 화를 냈습니다. 그녀는 거친 사랑의 삶을 살았고 심지어 우리 부모님이 할 수 없는 2번의 낙태 수술도 받았습니다. 더 참아 그리고 우리가 그녀에게 경고했잖아. 들어봐 베티. 계속 이렇게 살면 넌 큰일 날 거야. 베티가 날 비웃었다고 내가 경고했을 때 그녀는 정말 짜증나서 내 큰 누나처럼 행동하려고 하는 거야? 아니면 그냥 걱정되는 것뿐이야. 베티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너무 늦을지도 몰라. 와우 웃기다 진짜. 그만 좀 할래. 엉뚱한 곳에 코를 대고 있는 듯이 웃으면서 잔혹한 말을 했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각자 이야기를 나누는 우리 부모님에게도 과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베티, 사라가 정말로 당신에게 관심을 갖는 태도는 어떤 것인가요? 제가 누구의 걱정도 묻지 않은 것을 베티, 당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늦을 테니 제발 몸만 잘 챙기세요. 내 인생이니까 지시는 필요 없으니 닥쳐. 감히 부모님께 그런 말을 하다니 끔찍하네요. 왜 그런 말을 하려는 걸까요? 논쟁은 계속되었고 결국 베티는 난리를 피웠습니다. 집 밖으로 그녀는 아마 한 남자의 집에서 다른 남자의 집으로 뛰어다녔을 것입니다. 나는 내가 이사하고 데비드와 결혼한 후에야 그녀를 다시 본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재회는 데비드와 내가 살았던 아파트에서 열렸습니다. 우리가 결혼한 지 약 1년 후에 그녀는 예고 없이 나타났습니다. 오랜만이야. 베티 언니 왜 여기 있어? 그냥 들여보내줘. 밖에 비도 안 오고 데이빗이 여기 있어. 달리 갈 곳도 없으니까 잠시만 있어줘. 그녀는 억지로 들어와서 거실에서 편안하게 지냈어. 데이비드가 화장실에서 나오더니 깜짝 놀랐어요. 누가 이렇게 미안해요. 데이비드 이쪽은 베티예요. 내 동생. 당신의 여동생 집을 나간 사람이 나타나서 갈 곳이 없다고 하더군요. 오늘 밤만 머물게 해줄 수 있을까요? 왜 하룻밤만이라도 보낼 수 있나요? 밖이 춥다는 걸 그 순간 깨달았어요. 데이빗은 얼굴이 붉어지고 베티에게 대답하는 것처럼 베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베티도 활짝 웃으며 그를 바라보며 내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바로 싱긋 웃었습니다. 베티는 우리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녀는 우리 음식을 먹고 우리 물건을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사용했습니다. 그녀는 직업이 없어서 나에게 돈을 달라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용돈으로 생각하세요. 정말 당신도 제 여동생과 비슷해요. 필요한 거 있으면 편하게 물어보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데이비드. 내 바로 앞에서 베티가 데이비드를 안아줬어요. 그녀는 마치 웃는 것처럼 나를 바라보며 나를 바라봤습니다. 이겼으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월세 아파트를 빌리고 베티를 쫓아냈어요. 데이비드는 저를 비난했고 베티는 저에게 온갖 욕을 했지만 제가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일을 하지 않으면 신경 쓸 수가 없었어요. 너무 늦기 전에 행동해야 한다는 직감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경보를 울리고 있었다. 내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비록 여동생을 쫓아냈지만 최근 남편과의 관계가 악화됐고 우리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거의 아무 감정도 없었다. 부부로서 이 긴장된 결혼 생활이 계속될 텐데 그때 상상할 수 없는 잔혹한 반전이 나에게 닥쳤습니다. 항상 건강했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여러 번 통화한 후 이 소식을 알리기 위해 즉시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남편은 확실히 짜증이 났어요. 뭐야, 일 끝났으니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집에 올 수 있니? 아니 안 돼요. 오늘도 늦게까지 일해요. 정말 중요해요. 잔소리. 그만하세요. 안 된다고 말했어요.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암 진단을 받았어요. 앞으로 1년밖에 안 남았대요. 지금은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은 말투가 거의 그 사람처럼 변했어요. 그 부분에 충격을 받았는지 생각이 사라져버릴까봐 걱정했는지 순간 웃음을 터뜨리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더군요. 농담이군요. 농담이군요. 1년 진단을 받는 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냐. 데이빗 왜 웃어요? 뭐 지금 내 기분이 어떤지 알잖아. 그냥 불행한 일이잖아. 30. 도 되기 전에 암 진단을 받은 거 아니야. H는 전생에 나쁜 짓을 했나봐. 내가 누구랑 얘기하고 있는 건지 이 사람이 내가 사랑에 빠진 남자야? 항상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던 데이비드는 내가 한때 알고 있던 남자와는 완전히 다른 낯선 사람과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내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유머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몇 시간 후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것은 내 여동생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베티 안녕하세요. 지쳐서 말했어요. 안녕 누나, 당신이 암에 걸렸고 수명이 1년밖에 안 남았다고 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아세요? 당신이 데이비드와 통화하는 동안 내가 이브에게 침을 흘리고 있었던 이유, 내가 데이비드 바로 옆에서 듣고 있던 이유, 그가 당신과 통화했을 때 당신은 왜 데이비드와 깊은 관계에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넌 모르고 있잖아. 언니, 내가 집에서 쫓겨난 이후로 데이빗이랑 계속 사귀고 있어. 사실은 같이 살 때도 내가 집에 없을 때 침실에서 같이 있었어. 그만둬. 너무 힘들어. 너 이거 재밌어. 난 항상 너한테 답장을 해주고 싶었어. 너랑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강의할 때 엄청 짜증났는데 그게 정당화된다고 생각하는구나.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알았어. 누군가 바람을 피우면 그건 속인 사람의 잘못이야. 아파도 마찬가지다. 전화를 바로 끊었다. 숨이 가빠왔다.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다. 푹 빠져버렸다. 남편의 불륜 증거를 찾으려고 남편 노트북을 급히 열었는데 거기엔 누나와의 대화와 사진이 있었다. 숨기려는 노력도 없이 빨리 결혼하자, 우리 이혼하자. 그들은 마치 나를 방해하는 것처럼 계획했고 그 순간 남편을 향해 애타게 매달렸던 사랑이 그토록 두려웠던 것이 사라져 버렸다. 남의 마음을 이렇게 쉽게 짓밟은 남자랑 같이 사는 건 행복이 없어. 이제 상대는 안 해. 치료에 집중해야 해. 복수는 나중에 올 수도 있지만 바람 피운 증거가 나왔으니 안 할 이유가 없지. 이혼 남편 컴퓨터에 있는 증거물을 휴대폰으로 옮기고 다음날 법무법인을 방문 이혼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시작했는데 이혼 얘기를 꺼냈더니 남편이 냉정하게 응해 이혼 완벽하게 하고 싶었어요. 어쨌든 내 동생 베티와 결혼하기 위해 헤어졌어. 물론 불치병을 앓고 있는 아내는 가치가 없어 부끄러운 일이지만 보험금으로 현금화할 수 있지만 정말 믿기지 않아서 내가 이혼을 선택했다고 생각한 것이 옳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남편과 여동생 모두에게 보상을 요구하는 이혼으로 데이비드는 베티의 몫을 지불했고 이혼 후 내년에 우리 관계는 끝났습니다. 나는 치료에 집중했고 종양이 줄어들었을 때 수술을 받았습니다. 다행히도 종양이 성공적으로 제거되었고 완전히 치료되지는 않았지만 암이 5년 동안 재발하지 않으면 예전 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 만큼 회복됐다. 생존율이 획기적으로 높아진다. 그날 정기검진을 위해 병원에 갔는데 뒤에서 사라를 부르는 목소리가 뒤를 돌아보니 발견됐다. 데이비드네 전 남편이 오랫동안 거기 서 있었는데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알겠다. 난 너에게 연락하려고 노력했는데 왜 내 전화에 응답하지 않는 거야? 내가 오래전에 내 연락처를 삭제한 이유가 뭐야? 시간이 많이 남았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사라. 내 새아내 베티도 아파. 마침내 내 인생을 정상으로 되돌린 후 너희 둘을 위해 내 목숨을 바친다. 내 몸은 떨리고 있었지만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베티가 아픈 게 사실인가? 그래, 그녀는 불치병 진단을 받았는데 그들은 말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장기에 뭔가 문제가 있어요. 일종의 종양이에요. 종양 내 딱딱한 덩어리 같아요. 장기 문제 때문에 기증자가 필요해요. 무작위 기증자가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데 당신이 최고의 후보자예요. 왜 그래야 할까요? 농담이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시에라 보상까지 했으니 우리를 위해서라도 도움이 되는 일이라도 해라. 그는 괴로운 표정으로 화를 내며 목소리를 높였다. 나는 웃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다. 무슨 소리야. 내 암은 거의 완치됐어. 그 사람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 물론 이혼하면 그럴 텐데 나한테는 1년밖에 살 수 없었어. 앞으로는 내 인생을 살 계획이야. 난 그럴 여건이 안 돼. 누구든지 깡패가 돼. 기다려. 베티는 내 여동생인데 죽어간다고 아무 짓도 안 하겠다고 왜 나를 대신한 두 사람을 위해 내 몸을 바쳐야 하는 건지 금방이라도 나를 붙잡을 듯이 노려보는 그 사람인 줄 알았어요. 당신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으니 폭탄을 터뜨릴 적절한 순간입니다. 베티의 현재 상황은 전적으로 그녀의 과거 행동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베티가 무슨 짓을 했는지 정말 모르시나요? 그녀가 수십 명의 남자와 연루되어 있고 여러 번의 관계를 가졌는지 정말 모르시나요? 그것 때문에 그녀가 아프고 여러 번 병원에 가야 했던 이유야? 성병 얘기야? 그때는 내가 그녀를 병원에 데려갔지만 나중에는 그녀의 건강 문제를 무시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그녀가 지금 이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불행하게도 너희 둘 다 베티는 그렇게 낮은 삶을 살았어. 정말 너희는 그녀를 귀여운 형수이자 너희가 재혼한 여자로 볼 수도 있지만 그녀는 항상 그런 식으로 살아왔어. 난 그녀가 아직도 너희 뒤에서 다른 남자들을 보고 있을 거라고 장담해. 그는 눈에 띄게 무너졌어. 그의 머리를 잡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면서 그는 조용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도와줘. 나는 자비를 베풀지 않았어. 용기 있게 나에게 물어볼 수 있겠느냐?
내가 한 일을 잊었느냐? 너는 나를 속이고 나를 배신하고 아내를 버렸다. 그녀의 말기 진단, 그것이 얼마나 잔인한지 이해합니까?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용서해주세요. 절대로 당신과 베티 모두 당신의 행동에 책임이 없습니다. 당신은 둘 다 사람을 무시하고 자신의 욕망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난 그 사람의 눈물을 흘리는 얼굴을 외면하고 병원을 떠났습니다. 마침내 나는 복수를 했습니다. 베티는 팔다리의 모든 감각을 잃었고 지금은 침대에 누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었고 의사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여러 번의 병원 입원을 겪고 있으며 예후는 암울합니다. 데비드는 베티를 돌보기 위해 시간제 근무로 전환해야 했고 최근 그의 무단 결석이 계속 쌓여 직장에서 체면을 잃고 있으며 그의 직업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들었습니다. 나에게 합의금을 지불했고 밤에 여러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는 또한 카르마가 약간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는 나에 대해 마땅한 것을 얻었습니다. 최근에 치료를 위해 휴가를 냈던 직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약간 고급 주택을 임대합니다. 직장 근처 아파트에서 좋은 삶을 누리세요. 더 좋은 삶.